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서 그 학원 원장님 어머님이었는데 아이가 그 학원생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가는 사건이 그래서 그 피해자 부모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걸 보면서 참 현실적인 장면을 참 표현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인터뷰는 제가 이 책의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겨서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점점점 따뜻해졌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사실 그 엄마로서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자 서울대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계시는 홍순범 교수님과의 오늘 인터뷰입니다. 사실 정말 바쁘신 분이라 인터뷰 요청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웠는데 기꺼이 흔한 엄마 채널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병원의 홍순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네. 먼저 첫 질문인데요. 그 환자 이제 진료 대기가 2년, 그래서 지금까지 무려 5만여 명의 부모와 아이들을 만났다라고, 와, 진짜 숫자로 생각해도 놀라운데요. 진료하신 지가 지금 20여 년 정도 되어 가시는 걸까요? 그렇죠. 뭐 정신과에 종사한 게 그 정도 된 거고, 뭐 교수가 된 거는 그거보다는 좀 나중인데요. 네. 교수 경력만 따진 건 아니고 그동안 상담을 한 경력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진료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코로나가 사실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코로나 이전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상담 건수라든지 아니면 그 상담 내용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변했을까 아니면 비슷할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저 같은 입장이 아닌 동네 개원한 뭐 후배들을 보면은 이제 많이 늘었다고 해요. 숫자가요? 숫자로도 네. 이제 그 확인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네. 제 진료실에서 봐도 아무래도 뭐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원격 수업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 가정 환경이 뭐 어떠냐, 또 부모님이 집에 계셔 주시면서 관리를 하시느냐, 네. 아니면 아이 혼자 그냥 컴퓨터 들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3차 병원이잖아요. 이제 사실 그 동네 병원에 갔다가 뭐 또 다음 했다가 뭐가 안 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대학병원에 오게 되잖아요. 보통 어떤 것들로 주로 이제 오는 건가요? 이제 그 2년 기다려서 또 오시게 되는 이런 분들은 결국 문제가 복잡한 분들이잖아요. 다른 데를 2년을 다녔는데도 낫지 않아서 오시는 네네.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이의 뭐 우리가 진단을 하는 어떤 뭐 ADHD나 뭐 우울증이나 틱이나 이런 것도 있고 네. 약도 써봤는데 잘 안 된다던가 집에 가정의 문제도 복잡하고 이런 분들도 많고요. 네네. 하지만 또 뭐 금방 이제 오시는 분들은 다른 병원에 아직 안 가봤는데 처음 네. 오셨다 이런 분도 계시니까 네. 뭐 한마디로 굉장히 다양하죠. 제가 보는 친구들이. 그러면 소아 이제 정신과다 보니까 아이의 문제로 일단은 접근이 되잖아요. 네. 근데 혹시 상담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부모의 문제인 경우도 많나요? 네. 그거 되게 상당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있고요. 그걸 또 이제 잘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떤 집에서는 그 가족들이 이 아이는 ADHD다 하고 그냥 다 결론 내리고 네네. 데려왔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훈육이 일관되지 않다거나 뭐 가정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네. 부모님 좀 교육을 해드리는 걸로 아. 아이가 좋아지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고요. 네. 물론 뭐 그렇지 않고 역으로 부모님이 내가 좀 잘못해서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오시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아이의 어떤 기질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도 아이 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양쪽이 다 있어서 그게 건건별로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 이 책 그 엄마의 첫 공부에서는 강조하신 게 그런 부분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집 이런 것보다는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아이들이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갈 때 그 전 단계에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모든 가정에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 이해를 했는데요. 이 책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약 18세 정도까지를 다루고 있고 크게 3단계로 이렇게 육아의 기본과 기술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단계들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애착, 훈육, 자립 네. 이렇게 3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애착, 훈육, 자립 요 어떻게 보면 좀 차이를 비교하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네. 일단 시기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아이들 크면서 아기 때, 어린이 때
또 청소년 때 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냥 그 간단하게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기 때가 이제 애착이라는 거는 이제 한번 아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는 일단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굉장히 그러니까 부모에게 의지를 하는 그쵸, 예. 단계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처음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 또 부모 이런 존재가 그 세상에 대한 첫인상을 이제 받는 네. 단계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거에 맞춰서 또 부모님도 좀 전적인 돌봄이 좀 필요하고 네. 그걸 통해서 아이가 내가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내가 지금 태어난 것 같은데 여기 좀 괜찮네. 뭐 네. 물론 배고프고 뭐 졸리고 이렇게 힘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누군가 와서 막 금방 달래주고 도와주네. 힘들다가도 금방 또 좋아지는 거 보면 여기 희망적인 곳이네. 네. 뭐 이런 첫인상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네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려면 아이와 이제 전적인 돌봄을 긴밀히 주시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애착을 갖게 만드는 이게 애착 단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아이 변화에 따라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아기 때는 전적으로 의지를 하다가 일단 뭐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뭐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자제해야 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장려하고 또 하면 안 되는 거는 또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 필요하고 그 아이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를 훈육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거든요. 근데 제가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한테는 내가 이런 모습을 해야 되고 이 아이한테는 또 이런 모습을 해야 되나 하면서 가끔 제가 좀 다른 두 사람이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보면서 그 책에 교수님께서 부모는 좀 카멜레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요거 되게 와닿았는데 어떤 의미셨을까요? 제 책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애착, 훈육, 자립 요 3단계가 있으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부모님도 똑같은 아이 키우시다가도 그 시기에 따라서 좀 모습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다. 좀 큰 틀에서 그런 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단어를 책에 넣는 거는 좀 출판사에서는 처음에 좀 싫어하셨어요. 이게 뭐 혐오 동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이 딱 그 특징이 있잖아요. 색깔을 바꾸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양육의 색깔을 부모님이 좀 바꾸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였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아이가 쌍둥이, 즉 발달 단계는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아이의 어떤 특징, 기질 이런 거에 따라 모습을 좀 달리 하셔야 되는 게 있고 때로는 두 아이도 서로를 좀 비교 경쟁이 있으니까 약간 좀 그 차이를 두실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변화도 이제 필요한데 이미 굉장히 현명하게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훈육의 얘기들이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데 훈육의 기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로 이제 소개를 하고 계신데 훈육의 기술 중에서 그 중요한 내용 그리고 또 이제 보시는 부모님들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 그 중에 그래도 하나를 꼽으면은 거기에 좀 성공 경험이라는 큰 틀에서 주로 칭찬이나 이런 요령 같은 거 소개해드린 챕터를 말씀을 잠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찬하면은 사실 뭐 EBS나 이런 데도 어느 정도는 좀 소개된 부분도 있기는 해요. 이게 칭찬을 어떤 칭찬하면 뭔가 잘했을 때 결과가 좋을 때 칭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과정 자체 뭐 노력을 열심히 했을 때나 이럴 때 이제 칭찬하는 게 좋다. 이런 거는 좀 많이 그래도 TV에서도 소개가 된 것 같긴 하고 하지만 중요하니까 저도 짚어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건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그 아이의 어떤 자질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칭찬하는 게 좀 좋다. 그러니까 너 똑똑하다 이런 칭찬들은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과하면 아이가 부담을 느끼기도 해요. 아이 스스로 볼 때는
내가 뭐 모르는 것도 많고 네. 솔직히 뭐 뒤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네. 그냥 뭐 부모 입장에서는 똑똑하길 바래서 똑똑하다 그러면 말대로 되겠지 해서 이제 자존감 높인다고 이제 하면 네. 아이 입장에서는 나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저거 어떻게 저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지 좀 부담감 느끼고 또 그런 똑똑하지 않은 게 드러날까봐 네. 약간 도전이나 노력을 또 덜 하려고 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뭐 그러 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실제 성공 경험을 만들어준다던가 그런 걸 좀 포착하는 방법 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소개를 했었죠. 그러면 칭찬을 할 때 사실 그 칭찬의 얘기는 저희가 많이 듣고 있기는 한데 아이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잘 됐어요. 그러면 그 행동 하나를 그냥 가지고 칭찬을 하나요? 좀 굉장히 이제 네.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저한테 오는 아이들 보면 부모님들이 참 좀 문제가 많다,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칭찬할 구석이 뭐 없어요. 뭐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러실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그러면은 그 같은 아이를 하더라도 다른 아이랑 비교하지 말고 네. 그 아이가 어제와 그제와 비교했을 때 오늘을 더 잘하는 게 있지 않느냐. 네네. 그 아이 내에서는 좀 더 잘하는 게 있고 더 못하는 날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더 잘했거나 더 노력했거나 또 좋은 올바른 행동을 했거나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서 칭찬을 해주시면 네네. 충분히 이건 칭찬할 거리를 이제 찾을 수가 있다. 요거는 제가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요. 혹시 이제 부모의 기질과 아이 기질이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부모는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자녀상이 있는데 아이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잘하거나 네.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반되게 그래서 부모가 힘들어하거나 아이도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런 약간 사례들도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로의 어떤 성격이나 네. 또 바라는 거나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흔히 조언을 드리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상담을 할 때요. 지금 뭐 그냥 스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부모님은 좀 체격도 크시고 목소리도 크고 네네. 굉장히 좀 터프하신 분이에요. 네, 활발하신 분.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아이는 굉장히 쉽게 주눅이 들고 네. 또 아이는 보니까 네. 아이는 굉장히 좀 예민하고 네. 감수성이 풍부하고 약간 불안도가 높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였으면은 그러니까 뭐 잘 맞았겠죠 부모님이랑. 그렇죠. 그리고 예. 오히려 그런 부모님의 성향이 아이를 더 뭐 튼튼하고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아이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꾸 상처가 되고 주눅이 들게 되고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구나 이제 깨닫게 되시거나 하는 경우가 꽤 많고 그냥 알기만 해도 좀 그거는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사실 말씀하신 경우는 흔히 있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키워보면 이게 내 문제도 아니고 요 아이 문제도 아니고 그게 다 각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조율을 네.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아는데 네. 한 명 키우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얘가 그렇죠. 큰 문제인가? 내가 뭔가 큰 문제인가?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도 상담하는 분들은 많이 보니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교통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훨씬 좀 마음이 안심이 되시고 방향이 잡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애착 단계랑 훈육 단계가 좀 잘 됐어요. 정상적으로 흘러왔다면 뒤에 자립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뭔가 큰 노력을 안 해도 잘 되는지 아니면 자립 단계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만 그 다음 단계를 또 무난하게 넘기는지 요 단계의 경계에서 사실 어려움들을 또 많이 겪거든요. 그렇죠. 이 넘어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춘기 네. 혹은 뭐 중2병 뭐 이런 힘든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단지 그거를 넘어간다고 끝이 아니고 그 자립 단계는 결국 이제 성인으로 이어지는 거를 가야 되는 단계니까요. 유념하셔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린 단어를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훈육, 자립. 요게 네. 이제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죠. 결국 훈육은 그래도 부모님이 좀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는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해보자 하고 요건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 자립 단계는 심리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나는 좀 이제 스스로 좀 생각도 하고 도전도 해보고 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이제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도
그거를 서운해하지 마시고 일단 그게 오히려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잘 넘어갔을 때 아이는 정말 건강한 자립된 성인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네. 또 아이에게 이제 좀 조언을 할 때도 좀 아이가 그 어느 정도 스스로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할 수 있게 그걸 좀 허용해 주시고 네. 옆에서 좀 북돋아 주시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청소년기가 되면은 좀 부모보다도 자기 뭐 친구나 혹은 대중 스타, 뭐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스타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더 이제 신빙성 있게 보이고 네. 부모로부터는 어째 좀 이렇게 시덥지 않게 느끼고 네. 좀 다르게 해봐야겠다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의 좀 심리적 독립을 해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왜 뭐 이렇게 엇나가는 것 같지? 반항하는 것 같지? 날 무시하는 것 같지? 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독립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변화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카멜레온이 되셔야 되죠. 이제 훈육 단계에서 때가 왔구나. 네. 이제 좀 자립으로 좀 변화하는 시기고 나도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아이를 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전환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이 마음이 그렇게 가는데 이게 뭐 엇나가는 거네. 내가 좀 훈육 단계 잡았던 것처럼 또 계속 더 세게 잡아야겠네. 네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마찰이 더 강해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네네. 뭐 튕겨나가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잘 되고 있는 건가 느끼실 수도 있는데 결국 자립인 거니까요. 아이 입장에선 내가 결국에는 이 시기가 지나면 나도 어엿한 어른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쵸, 그거는 예. 뭐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자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 네. 공부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신경을 쓰고 나아가는 것 같으면 그건 굉장히 이제 대견한 거고 네네. 잘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그거를 부모님이 좀 허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부모님들 중에는 그 전에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올인을 하셨다고 할까요? 네, 그쵸. 그래서 네. 뭐 아까 몸이 아픈 아이도 제가 이제 만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이들 중에는 뭐 의사가 이 아이는 뭐 청소년기까지 살지 못할 겁니다 했는데도 네. 열심히 약 관리하고 치료 관리해서 뭐 키워내신 분들이나 네. 뭐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인생을 다 올인한 그렇죠. 거잖아요. 하나의 네. 좀 극단적인 예예요. 네네. 그런 분들은 그랬던 아이가 이제 내 품을 좀 떠나려고 그죠. 그러고 예. 독립을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려고. 또 그 네. 과정 중에서 스스로 하니까 시행착오도 좀 하고 네. 이러면 참 보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올바로 가는 길이다. 아이가 설령 좀 몸이 덜 건강해도 네네. 그 과정을 했을 때 더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잡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아이는 사실 그 시기가 되었으니까 스스로 독립을 준비하고 자립을 준비하는데 부모가 오히려 그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그죠? 그렇죠. 좀 가장 많이 제가 상담 때 소개하는 걸로 하자면 마음 공감이 어떨까 싶어요. 마음 공감하면은 또 이렇게 뻔한 얘기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만 사실 이제 필요한 게 아니죠. 그 마음 공감은 어릴 때부터도 훈육할 때도 떼쓰고 그럴 때 어느 정도 공감을 먼저 해주고 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성공감 네. 후 행동에 대한 조언이나 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게 그 청소년기에도 네. 마찬가지죠. 근데 청소년에 좀 맞게 네. 약간 단어를 좀 바꿔보면은 그냥 청소년이 하는 얘기에 일리 있는 부분은 인정해줘라가 네네.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막 논쟁하고 또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논리에 맞지만 또 세상을 좀 넓게 보지 못한 어떤 사고로 또 부모에게 또 때로는 무조건 이렇게 논쟁에서 이기려는 또 말싸움 차원에서 그쵸,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딱 들어보고 원래 토론이 그렇잖아요. 일리는 거는 그쵸, 인정해주는 예. 게 진정한 성숙한 토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생각하더니 대견하다.
아빠가 봐도 엄마가 봐도 그거는 네. 일리 있는 생각이다. 좀 이거를 인정도 해주면서 가는 게 필요하고 그랬을 때 아이도 또 내 이런 부분은 인정됐네. 네네. 그러면 또 부모와도 조금 더 다시 얘기를 들어볼 이제 마음 준비가 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오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의 마음 공감이 청소년기에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훈육의 단계에 있거나 뭐 자립의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실 텐데 앞에 예를 들어서 훈육 단계지만 애착 단계가 좀 잘 안 됐어요. 또는 자립 단계에 와 있는데 훈육이 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면 지금 이제 시점에서 다시 뭔가 접근을 해서 해도 아이가 달라질 수 있는지 또는 부모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이제 태어나기 전 또 갓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이 전체 18년을 숙제를 하고 그 여행을 떠나시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쓴 거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미리 잘 준비하는 게 당연히 훨씬 유리하죠. 그쵸,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때 뭐 전혀 상관없다, 네. 뭐 괜찮다, 이제부터 해도 똑같이 된다. 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기는 합니다만 네네. 물론 이제 가정마다 다르고 또 아이 성향마다 이제 다르고 또 조금 뒤늦게라도 그거를 아시고 가면은 훨씬 이제 더 빗나간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되시기는 할 겁니다. 네네. 그리고 훈육 요 앞에 단계들이 뒤에 단계에 좀 중요하다는 거는 애착 단계 때 부모와 애착이 잘 되면 그 애착이 잘 된 부모가 훈육 단계 때 이거는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쵸. 얘기할 때 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그동안 이렇게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고 한 분인데 네.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네 네. 하면 훨씬 이제 그 수용이 되잖아요.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훈육에서 자립도 뭐 예를 들면 거짓말하면 안 돼. 뭐 숙제 같은 건 그냥 당연히 하는 거야. 규칙적인 생활 해야지. 이런 게 훈육 단계 잘 돼 있으면은 있을수록 네. 자립 단계의 어떤 논쟁도 네네. 그런 걸로 논쟁할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뭐 자립 단계 청소년이 거짓말하는 거 관련해서 거짓말 왜 해도 되지 하는 걸로 논쟁하기 시작하면 이게 네.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쵸. 오늘 되게 그 장시간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사실 오랜 이제 진료 경험으로 또 5만여 명의 진짜 많은 그 부모와 아이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마다 이제 다 좀 다르고 아이마다 좀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때로는 어떤 부모님은 참 잘 아이한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원칙에도 잘 부합하게 하셨는데도 아이가 좀 거기에 잘 따라주지 못할 수도 네. 있는 것이고 또 대충 키운 것 같은데도 아이가 또 이제 번듯하게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부모로서는 굉장히 좀 어떤 부모님은 억울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사회적 편견이 뭐 아이가 뭐 좀 잘못한 게 나오면 거의 뭐 인터넷 댓글에도 네. 그 부모가 뭐 어떤 사람이냐 막 그렇죠. 이렇게 막 달리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훌륭한 부모님도 아이가 좀 문제 행동을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도 또 물론 돌아올 수 있고 아이도 이제 고정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편견에도 좀 맞서야 되는 게 우리 아이 키우는 과정인데요. 네. 그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아이를 통해서 좀 어떤 내가 잘했다 내 뭐 능력이나 부모로서의 능력이나 또 내 체면 네.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지 마시고 그런 건 좀 내려놓으시고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상관없다는 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네. 내려놓고 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뭐 우리 가정에 왔든 나는 그냥 그 아이에 맞게 이 아이가 최대한 행복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게 양육을 하는 게 내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거를 위한 기본을 제가 좀 정리했으니까 이 기본을 잘 챙기셨으면 좀 나머지는 좀 내려놓고 자유로워지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오늘 저도 사실 책을 보고도 위안을 많이 받았고 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그냥 부모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장시간 도움 말씀 주신 홍순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즐겨보시는 친구들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가요? 아, 초중고 이렇게 있으면. 저는 사실 오늘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 연령대도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자폐증으로 오는 친구도 많으니까 네. 영유아 이런 친구들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래도 좀 상담을 많이 할 연령대로는 소아정신과 진료실에서는 초등학생 연령대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그 아픈 아이들 상담하는 쪽은 중고등학생이 좀 더 많지 않나 싶은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좀 다양하기는 해요. 진짜 애랑 얘기하면서 엄마가 우는 건 진짜 최악이죠. 애 앞에서 울 수도 있지 맞아요. 않나요? 막 너무 서럽고 막 서럽고 근데 너무 참는데 근데 네. 참지를 못하겠는 아, 어른스럽게 참아야 된다 생각이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좀 창피하셨겠지만 그 순간에 하지만 또는 뭐 아이에게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울고 나서 또 사과해. 아, 미안하다. 또 너무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그렇게 사과해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눈치 보는. 그래서 아. 그런 표현에 민감해서 아 내가 또 엄마 아프게 하면 어떻게 막 하면서 조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친구들은 사실 뭐 큰 반항도 안 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 따로 이제 얘기해 보면 조금만 뭐 힘들지 않니 얘기해 주면 진료실은 막 펑펑 눈물 흘리고 이제 눈치 보면서 하느라고. 근데 그런 아이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김 PD도 얘기를 했죠. 우울했다가 울었다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런 되게 다양한 감정의 기복을 부모로서 예전에 겪지 못한 거 있잖아요. 감명기잖아요. 네, 그쵸. 감정 기복이 안 그래도 있어요. 왔다 갔다 정말 너무 힘들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게 딱 아이 사춘기랑 부모의 경력이 딱 맞물리니까 훨씬 힘들 것 같긴 해요. 나이를 또 늦게 낳고 하니까. 자녀 키우는 게 진짜 부모가 되는 게 그냥 혼자 뭐 살살 자라 이런 거랑은 정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 게 부모가 되고 훨씬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내가 똑바르지 않으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없구나. 내가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막 그거 논어 요새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되게 울적할 때 제가 막 수신제가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똑바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